예, 중국 예술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중국 미술하고 그다음에 연극 부분 중에서 경극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미술사고요. 중국은 긴 역사만큼이나 미술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석기까지 올라가면 기원전 5천년이죠. 이때도 사실 유물이 출토되기 때문에 미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양샤오 왕화라고 하죠. 앙소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황하의 상류 지역 그 성에 있는 허난성에 있는 양샤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등지에서 굉장히 요 도자기 요런 게 발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뭐가 그 특이한 점이 있냐면 지금 도자기 보시면 굉장히 채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도자기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오래전에 기원전 5천년, 3천년 요때에도 벌써 색칠을 한 어, 채색이 있는 도자기가 나온다는 거. 여기 지도로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빨간색 요 부분, 요 부분이야. 내륙 지역이죠. 황하의 상류 지역. 여기에서 채색이 있는 그런 도자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토기 문화라고 나와 있죠. 흙으로 만든 이제 도자기죠, 도자기. 그래서 흑도, 홍도, 회도 이거 색깔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그레이죠, 회색. 요런 색깔의 도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좀 재미있게 생긴 거 가져왔는데 세발 흑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용 술잔으로 쓰였던 거. 그다음에 뾰족바닥 병급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양쪽에 요거 달려 있죠. 여기다가 그 선을 연결해서 요게 그 물이 차오르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쭉 기울어지면서 병에서 물이 나오는 뭐 요런 스타일의 물병입니다. 그래서 요런 토기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는 종교, 그러니까 무슨 무속신앙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전설 속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하왕조가 있는데 하나라가 있는데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사이에 이제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나라가 아니라 그냥 부족의 형태로 있었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종교의 의미를 가진 요 문양 보이시나요? 요게 신인 수면문이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종교를 나타내는 그런 문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제사 의식에 쓰였던 도구고 그 시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거의 장이죠. 장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사 때 쓰는 거예요. 천지 합일 사상을 나타낸다. 신과 인간이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얼굴 무늬 모양을 한 이제 옥의 그런 옥으로 만든 이제 그릇이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와서, 더 이제 내려가서 시대가 이제 지났죠. 상나라, 이제 주나라 보시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고요. 이제 점점 더 문화재가 세련돼지겠죠. 그릇 자체가. 그래서 세련된 문양이 제사 용기가 쓰였다. 청동기 위에 이제 문자를 새겨 넣는 것까지 이제 됐고, 그다음에 건축과 조각은 어땠냐면 상나라 때 초기부터 흙을 다져 만든 토단 위에 목조 궁전을 건축했다. 아직 뭐 돌로 만들거나 이런 건 없었겠죠. 중기로 가면서 이제 성벽도 만들고 후기로 가서는 깊은 도랑을 발견했다. 해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벽 밖으로 이제 도랑을 파서 적군이 침입했을 때 이제 좀 한번 걸러서 올 수 있게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지상 건축물에 나무로 된 지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게 다 아마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나라 때 기와가 처음 나오게 됐고 이제 우수한 청동기 문양이 나왔다. 이제 점점 청동기가 발전하면서 무늬가 더 세련되고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숭상하는 그런 사상에서 이제 이런 동물들, 자연 환경, 구름, 비, 번개, 물결, 무늬, 용, 호랑이, 부엉이, 뭐 이런 문양들을 새기는 이제 청동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회화와 공예 보시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동물의 견갑골에 사슴, 코끼리, 원숭이를 성악한, 그 조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뾰족한 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회화들 거침없는 선으로 능숙하게 그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아주 잘 그렸다라는 거예요.
갑골무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소의 넓적다리뼈, 아까 좀 평평하고 큰 그런 뼈죠, 비교적. 그 거북의 등껍질에 글자를 새기고 구워서 점을 치던 그런 거죠. 갑골문. 한자가 처음 발견된 거죠. 좌우 대칭의 모양으로 보통 돼 있고, 그다음에 상대의 상나라 때 무기나 목관에 바르던 칠, 이제 거기에 그 무기나 그릇 같은 거에도 이제 칠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상나라 때.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주나라 때 가서는 이제 칠기가 그릇으로까지 쓰이는 이제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건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릇이나 이제 공예품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인면방정이라서 너무 재밌게 생겼죠? 이게 보면 이제 솥이에요, 솥. 솥인데 청동으로 만든 솥이고 여기 사면에 이제 네모 이렇게 뭐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사면에 사람 얼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부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각 면에 다 이제 조각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화려한데 주나라 술통이에요. 도철문이 새겨진 술통이다. 도철문 뭐냐면 여기 자 보시면 괴수의 얼굴을 한 추상적으로 표현한 문이다. 자, 눈은 이렇게 부리부리하죠. 붉어지고 입은 크고 무섭게 벌어졌다. 이제 무섭게 생긴 요 모양. 요거는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이 청동 의식용기라고 했으니까. 포식에 대한 경고, 권선징악, 못하는데, 권선징악이 뭐냐면, 착한 사람은 뭐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있네요. 네, 춘추전국 시대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고요. 건축과 조각 보시면 춘추시대에 철기로 만든 농기구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철기를 이제 점점 농기구까지 만드는 이제 무기에서 농기구까지 이제 좀 실제로 쓰이는 생활 일용품에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춘추시대가 먼저였죠. 춘추시대가 있고 나서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전국시대에는 이게 다 보편화가 됐다라는 거, 철기가 보편적으로 생활 일용품에도 쓰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회화 보시면 선으로 묘사하는 전통적인 기법과 오행사상에 의건 오방색이 발달했다. 음양오행에 의한 뭐 빨간색, 검은색, 녹색, 하얀색, 노란색, 뭐 요거예요. 요 오방색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실적인 그림 바탕으로 교훈적인 고사, 권선징악. 요건 예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매우 도덕적이죠. 지금도 사실은 요거 권선징악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교훈적인 고사를 넣은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거. 중국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회화 작품은 비단의 그림, 용봉사녀도와 남자 어령도. 저 밑에 좀 이따 볼게요. 공예는 뭐냐면 기마 유목민의 영향을 받아서 어, 우리 뭐 몽골 쪽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동물계 문양이 주류가 됐다. 뭐 동물 무늬를 많이 이제 새겨 넣었고, 왜냐면 기마 유목민은 또 동물을 데리고 이제 치면서 동물을 그 방목하면서 기르면서 이제 사는 거죠. 먹는 것도 그쪽으로 곡식보다 동물을 먹고 하니까 그 무기를 모방해서 호랑이, 술록, 말소 이런 걸 급습하는 장면을 조각했다. 기마 유목민 답죠. 실용성을 더욱 중시했다.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의 공예품을 제작했고 다양하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기법이 발달됐다. 거. 자연주의 성격의 기물을 제작했다. 자연 상징하는 산수, 동물, 꽃, 뭐 이런 자연 환경들을 이제 실제로 소재로 해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실게요. 용봉사녀도 아까 얘기했던 건데, 봉황인가요? 용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사녀는 뭐냐면 이제 귀족 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용봉이 있고, 사녀가 있는 요 그림이라는 거죠. 이거 밑에 제목이 안 났네. 아까
나왔던 남자 어룡도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고 어룡 용인데 이제 바다에 있는 용인가 봐요. 그래서 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들 한번 보셨습니다. 이제 진나라로 왔어요. 진시황이 떠오르는 진나라죠. 진시황은 굉장히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왕으로 유명해요. 아방궁, 진시황릉, 또 진시황릉 옆에 진시황릉을 지키는 병마용, 만리장성, 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아방궁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진 않아요. 네, 기록으로만 존재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거. 이건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냥 재현을 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 기록만으로 남아있지 실제 남아있는 건 없고요. 진시황릉도 사실 요 병마용이죠. 병마용만 일단 사진 올렸는데 진시황릉 자체에도 아직 발굴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기도 하고 계속 발굴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시황릉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죠. 영혼 불멸과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방대한 풍묘다. 이 병마용은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인형 같지만 실제 사람 크기랑 비슷하고 요거를 만든 사람이 자기의 직접 모양, 자기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 그냥 서서 가는 요 보병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말을 타고 있는 요 기병도 있고 그 거마의 출행터 노비까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냥 하녀 노예들 내지 이제 하인들의 모습까지도 만들었다고 해요. 주방과 연애의 광경부터 가무와 집기까지 아주 다양한 당시의 문화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병마용은. 만리장성은 이민족 침입 대비해서 진시황이 쌓았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그런 장벽들을 진시황이 그냥 연결해서 보수했던 그냥 그게 있어요. 오늘날의 모습 명나라 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2,700km라고 하고 이제 옆에 또 갈라지어서 지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성까지 합하면 6,0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한나라죠. 한나라는 서양과의 교역이 있었고 이제 비단길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교류되는 이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합쳐진 그런 예술이 발전을 했고 또 유가뿐만 아니라 도가도 같이 같이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같이 유가적인 모습과 도가적인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품이 있었고 궁정품과 대중적 공정풍은 약간 좀 고급스러운 문화였고, 대중은 약간 좀 실용적이고, 비교적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겠죠. 이런 게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 한나라 자체가 통일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겠죠. 그다음에 조경술과 궁궐 건축. 그래서 궁궐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통일된 국가니까. 그래서 조경술은 뭐냐면 왜 우리 보통 그 정원 같은 거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짓고 이렇게 호수를 이제 파고 연못을 파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묘죠, 묘. 왕의 묘를 지어서 장식하는 장례 미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왕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귀족들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장례 미술 더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능을 좀 화려하게 짓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전했고 그러면서 묘 안에 벽화를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묘 벽화가 활발하게 제작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에요. 그걸 상방화공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화가를 양성했다. 전문적인 화가 양성했고, 자, 화상석, 석인, 도기, 칠기공예와 금속, 세공술, 직물 등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화상석은 뭐냐면 그 제사 같은 거에 쓰이는 이제 그런 물건, 그런 돌 조각이죠. 부조고, 요 밑에 요거고. 석이는 뭐냐면 이제 돌로 만든 그런 이제 물건들이에요. 뭐 인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고. 도기는 이제 도자기, 칠기는 보면 우리 나전 칠기 같은 거 보면 알죠? 이렇게 나무 위에 뭔가 칠을 해가지고 이제 쓰이는 그런 공예. 금속 세공술 알 거고, 직물도 이제 우리 섬유 같은 거 그런 게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화상석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건데, 보면 건축과 조각, 무덤 장식으로 화상석이 발달했다. 석조 부조다. 그래서 그냥 돌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툭 튀어나오게. 배경은 이제 뒤에 가 있고, 앞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물건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든 거죠. 돌로. 뒷 배경을 파는 양각이고, 일상생활과 유교적 내용이 다수 들어있다. 호화로운 장내 문화를 반영했다. 이거 하나 만들기 너무 힘들겠죠? 이런 걸 팔려면 적어도 이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호화롭게 돈을 많이 썼겠죠. 호화로운 장내 문화를 반영했고, 효사상,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돈을 써서 이런 걸 만드는 거랑 좀 관련이 있죠. 영혼 불멸사상, 그래서 계속 영혼이 뭐 그때 이제 불교 같은 게 이제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혼은 계속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막 무덤을 피라미드를 막 짓듯이 중국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영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분묘, 이 묘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회화는 뭐냐면 상방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에서 만든 이제 화원 그 그림 그리는 기관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원근감에 의한 그림을 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 원근감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거 그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아까 말한 분묘 미술 무덤 안에 벽화나 벽화를 아주 화려하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권선징악 주제의 교훈적인 내용과 당시 생활 모습을 담았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왕퇴 유물이라고 해서 뒤에 사진 볼 건데 이 미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감싼 시신 위에 옷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T자형 이제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덮어놓은 건데 그게 발굴이 되면서 이제 나왔어요. 일단 사진 볼게요. 미라 사진도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패스해도 돼요. 자, 공예, 토기, 청동거울이 다수 제작이 됐고, 옥공예가 발달, 옥이죠, 옥. 그다음에 문양의 주제가 뭐였냐면 권선징악, 그다음에 자연환경들, 이런 것들이 조각이 돼 있다라는 거. 자, 한나라 회화 유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마왕태 미라, 요 위에 요 옷이 덮여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고인의 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지금 너무 흐릿하지만 고인의 모습과 재물을 바치는 장면들 이런 게 있대요. 삼조고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자, 요런 무슨 봉황이 있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게 발굴이 되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었나 봐요. 그다음에 채화칠협이라고 해서 요 오칠을 한 대나무 상자. 그래서 오칠을 했다는 게 포인트고 요 내용 자체 뭐냐면 충신과 효자 등 굉장히 유교적인 교훈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한나라 공예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 청동 거울이에요. 이 밖에 보시면 문양이 굉장히 복잡한데 12지 문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12개의 작은 꼭지들이 있고 정사각형 틀 중앙에 이제 꼭지가 있어서 요거는 오행을 상징한다. 주역적인 그런 거죠. 그다음 청동마상인데 너무 이거 되게 재밌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래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날아가는 제비의 날개래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제비 날개 위에 이 말이 갑자기 가볍게 올라탄 거예요. 너무 재밌게 생겼죠? 그래서 말과 제비의 환상적인 조화, 그다음 완벽한 균형미,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이 작품. 박산 향로인데 이게 정교한 세공수를 바탕으로 금과 옥으로 정교하게 상강 기법을 사용했다. 이게 뭐냐면 사이에 여기 이런 금으로 된 이런 무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를 파가지고 칼로 파서 그 안에다 금을 넣은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죠. 이거 자체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요런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는 거 당시 한나라 때만 해도 그다음에 청동 도금을 한 요 시녀상, 장식품이죠. 등을 들고 꿇어앉아 있는 시녀상이다. 궁녀에 앉아 있는 모습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진남북조입니다. 이제 221년부터 589년 도교 사상이 꽤 유행했다. 위진남북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죠. 그래서 사회적 난세다. 그래서 굉장히 막 전쟁도 많았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 건국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와 안일 사상이 있었다. 난 이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래. 난 자연인으로 살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무의 자연 사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도교 사상이 유행을 했고, 이게 예술품으로 나오겠죠. 석굴 예술, 이제 불교의 자비 사상으로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 거죠. 그래서 석굴을 되게 정말 대규모의 석굴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윙강석굴, 룩먼석굴, 둔왕석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당시는 인도의 국타 미술,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보면 굉장히 중국이지만 인도스러운 그런 모양을 좀 하고 있어요.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넘어온 거죠. 이게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의 그때 삼국시대였는데 그때 미술에도 영향을 미쳐서 석굴암도 사실 이때 중국이 석굴을 한참 만들던 이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북조와 남조의 미술이라고 때 위진남북조의 이 남북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조는 이제 북쪽이겠죠. 외래의 영향을 받아서 선이 강하고 단순하다. 북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 회화가 발달했고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남쪽이 이제 남쪽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현실 도피적인 산수화를 많이 그렸고 백제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고구려는 북쪽에 있고 백제는 남쪽에 있으니까 북조 미술은 고구려에, 남조 미술은 백제 미술에 영향을 미쳤겠죠. 자, 아까 얘기한 석굴 보시겠습니다. 윙강석굴. 간다라 양식과 중국의 선묘, 중국 스타일과 인도 스타일이 결합된 형태이다라는 거예요. 불상 초기 양식이고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라는 거죠.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룩만 석굴은 정면에서 보는 걸 굉장히 중시했고 단정하고 장중하다. 황하 기슭에 위치했다. 요 앞에 막 물이 흘러요. 황하가 흐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담았지만 완전 중국풍이다. 이제 인도에서 벗어나서 둔왕석굴, 그러니까 모래벽이죠. 모래로 만든, 그러니까 모래벽에 동굴을, 정말 수많은 동굴을 뚫었어요. 여기는 이거 하나가 딱 많고, 그다음 자잘한 게 있지만, 정말 490여 개의 동굴을 쫙 파고 그 안에 이런 조그만 이런 불상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둔왕석굴 좀 특이한 게, 색이 있다. 지금 물론 약간 희미해졌지만, 지금 그냥 이렇게 사진을 봐도 색깔이 다 있죠. 채색된 소조 불상과 많은 벽화도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이 좀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채색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고, 그림도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해요. 위진남북조 시대 회화 보시겠습니다. 어, 이 고계지라는 사람이 그린 여사잠도, 낙심부도건이 이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여사잠도는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가시 후족을 풍자하고 궁정 여관의 직책을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궁녀죠, 궁녀. 이제 궁녀들이 이제 좀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좀 암시하고 포인트는 원근을 상하관계로 표시한 것에서 탈피해서 원소근대 원근법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래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원시적인 거죠. 먼 거는 위에다가 위치하고 가까운 건 아래에다가 위치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이고 요즘 어떻게 그리냐면 요즘 세미라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를 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죠. 그거 이제 이때부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회화도 발전을 한 거예요. 이건 산수 인물아 조식의 낙심부를 묘사했다.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어, 조식이 낙심부라는 이제 작품을 썼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비가 선녀 복비와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헤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요것도 굉장히 딱 본 순간 너무 그림 재밌게 생겼죠. 보면 5성급이 18수 진영 이렇게 하는데 이 장승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장승료의 이 사람 궁정화가였고 궁정화가니까 되게 잘 그렸겠죠. 요철화법이다. 요철이 뭐냐면 튀어나왔다 안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소의 모습 보시면 근육이 딱 보이죠. 근육인지 살인지
튀어나온 부분과 안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나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요런 기법들을 잘 썼다라는 거. 자, 이제 수나라 당나라로 갑니다.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이 당나라는 일단 통일국가였죠. 수나라, 그러니까 둘 다 통일국가인데 당나라는 문화가 꽃피었던 굉장히 중국에서 잘 살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중국 미술이 황금기다. 안정된 정치와 경제를 바탕으로 개방적, 귀족적, 국제적인 그런 예술 문화를 이루었다라는 거. 왜냐면 이때 서양과, 그러니까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중국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런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이제 융합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였죠. 일단 불교 미술이 이제 굉장히 융성했다라는 거. 일단 수나라 불상은 어땠냐면 큰 얼굴에 굵은 목, 반투명에 가까운 의상으로 관능미를 보여줬고, 나중에 볼게요. 당나라 불상은 보살은 여성이고 나는 남자예요, 남자. 잘못 쓰였네. 남자를 보통 상징하는데 그런 사실적이고 풍만하면서 유려한 석골 조각이 발달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나라보다 당나라 때 불상이 더 발전을 했겠죠. 시대가 지났으니까. 회화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걸 그렸다. 인물화가 발달했고, 사람 얼굴 그린 거예요. 산수와 화조화가 이제 새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 그리면서 뒤에 자연 환경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자연 환경만 그린 그림. 그다음에 꽃과 새죠. 꽃과 새만 그린 그림을 따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정물화죠, 우리로 치면. 자, 예술품 뭐가 있나 볼게요. 이건 중국 최초의 산수화라고 하는 전자건의 유춘도. 저 최초의 산수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여기 조그맣게 있긴 있네요. 거의 산수를 주로 하는 수나라 때 그림입니다. 이제 당나라 때 자마사녀도 주방이란 사람이 그렸고요. 이것도 사실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우리 저번에 문제 풀었을 때 이거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잠화는 뭐냐면 꽃을 꽂다라는 거고, 사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귀족 여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꽃을 꽂은 귀부인들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 집 다 귀부인들이죠. 보면 굉장히 옷도 화려하고 장식도 막 달고 있고 막 이렇죠. 학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 개도 있고요, 강아지. 귀족이구나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제 화가 이 주방이란 사람은 당나라 화가로 귀부인을 제재로 한 인물화에 뛰어났다라는 거. 요거 지금 일부분인데 전체 요 밑에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죠. 부채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시녀 같아요. 그래서 꽃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 자, 그다음에 명왕행촉도 이사훈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그린 건데 북종화의 시조다. 북종화는 약간 좀 현실적이고 이제 거친 필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공중화가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잘 그렸죠. 사실적인 진체산수화를 개척했다. 진체산수화 실제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색을 이용했다. 지금 보시면 녹색 막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채색 이용했고 호화롭고 장식적이다. 보통 공중화가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 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화를 잘 그리기도 했고요. 이건 앞으로 나올 공중화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자, 수나라 당나라의 예술품 염립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그린 직공도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렸죠. 소수민족과 외국 사신이 공물을 바치는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기록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도자라는 사람이 그린 송자 천왕도건 수묵화의 시조다. 천재 화가로 일컬어지고 당대 최고의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다. 이 지금 그림은 일본 사람이 모사한 거, 따라 그린 거가 남겨져 있는 그걸 가져온 거예요. 실제 원본은 아니고요. 도석 인물화로 유명하다. 도석 인물화 계속 나올 건데, 왜냐면 도는 도교고 석은 석가모니 할 때 석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인물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런 인물화가 유명하다. 초자연적인 인물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산수화를 확립했다. 이제 이 산수화는 왕류의 산수화로 이제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류의 그림 나오네요. 강산 설제도. 왕류는 이런 산수화를 많이 그렸었어요. 네, 그중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담종화의 시조다. 담종화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을 그린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인들, 그 귀족들이 그리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목산수의 시조다. 굉장히 색감이 막 화려하고 이런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굉장히 그 뭐 선비의 절개가 느껴지는 그런 약간 기품 있는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시와 회화가 결합된 서정 예술을 완성했다라는 거. 왕류는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시도 유명하지만 공예입니다. 도자기를 일단 볼 수 있고 지금도 유명한 징더전이라고 하는 강사성 경덕진의 백자와 이제 보통 보면 도자기는 무슨 유라고 많이 해요. 월주유라는 곳에 청자가 유명하다. 특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당삼채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 당삼채가 뭐냐면 재래의식용 명기, 그러니까 재래의식용 그냥 도자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장품이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 가지 동물과 인물, 일용품들을 이제 형상화했고 노랑, 초록, 흰색으로 이제 색깔을 입혔어요. 그래서 화려한 귀족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당삼채 하면 이제 화려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도자 조각을 얘기한다라는 거. 지금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이게 도자기예요, 다. 그래서 유약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도안의 묘미가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청류, 봉두, 용병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주전자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 화려하게. 그다음에 삼체 부인상 또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죠. 색깔도 예쁘고 연꽃무늬 벽돌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세밀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때 미술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색감도 그렇고 이제 모양도 그렇고 관음상인데 나무와 석고에 조각을 하고 이제 도금으로 채색을 했다라는 거. 송나라 후기부터 이제 원대까지 그러니까 송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그런 불상인데 너무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문인화의 전성기다 보면 소동파 등에 의해 소동파 소식이죠. 소동파 등에 의해서 문인화 예술 풍조가 유행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관료들, 글을 쓰는 사람들, 문인들이 그린 이제 그림이죠. 그림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이겠죠. 사실적이면서도 격조 높은 화풍이다. 그다음에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 선종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제 그런 종교죠.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적이고 이제 무늬랑 색채가 단순해졌고 수박하고 단아한 이제 청자, 백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불상은 예배 불상을 중시하지 않고 불교의 서민성을 보이는 관음보살상이 유행했대요. 그래서 서민 불교 우리가 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관음보살은 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서민들을 돌보는 그런 보살이었기 때문에 서민을 대표하는 보살 그 불상이기도 하죠. 관음보살상이 유행을 했고 탑은 어떻게 했냐? 팔각, 육각 등 다각, 다층 그 높은 거 있죠? 높고 폭 좁은 그런 탑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 예술적 다양성이 확대됐다. 불교 도구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회화로 이제 독립하게 됐다. 자연을 좀 더 이제 보여주는 회화가 나왔고요. 그래서 인물화 그전에는 사람 얼굴을 막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산수화를 많이 그렸다. 자연환경을 그리는 그림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다. 그리고 문인화가 유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목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한림 도화원을 설치했다. 이거 역시 전문적으로 나라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화원을 양성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미라를 그리는 그런 기법이 원체화풍이 완성이 됐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잘 그렸겠죠. 자, 송나라 때 작품입니다. 보면 청명상화도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약간 복원을 해놓은 그런 형태예요. 이 그림은 장책단이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극사실적인 풍속하다. 굉장히 보면 세밀하게 당시의 모습들을 너무나 정밀하게 그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무역활동 풍경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도시의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도석 인물화인데 이게 뭐냐면 불교나 이제 도교에서 아주 관념적으로 그리는 인물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이거 쉽게 보면 달마도 같은 거죠. 달마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발묵선인도라는 그림이고 양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송대 산수화 보시면 산수화는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 되어서 자연환경을 그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청만소사도 나죠. 북송에 이성이란 사람이 그린 건데 산이 있고 뭐 정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이러네요.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이 점차 상승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삼어법이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거를 위에 그리고 가까울수록 밑에다 그린 거예요. 공기원근법이다 해서 공기 중에 습기나 시간, 계절의 변화까지 포착해서 표현했다. 그러면 보통 강남 지역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강남 지역이라고 하면 타이완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특히 여름에는 완전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더위고 우리 겨울 뭐 1, 2월에도 사실 많이 내려왔자 거기 한 14도, 뭐 10도, 10몇 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더운 지역을 그 습기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리려고 자꾸 노력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래에 환한 빛을 비춰서 산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광기법을 썼다. 그럼 산 밑에는 다 흐릿흐릿하죠. 마치 밑에서 조명을 쏜 것처럼 이런 기법들을 썼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림은 춘산 서송도라는 그림인데 미불이라는 사람이 북송 시대에 그린 거예요. 잘 보시면 점을 여러 번 겹쳐서 찍어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안개 낀 습유난 아주 습기가 가득한 자연 경관, 강남 지방의 그런 자연 경관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습기가 그냥 봐도 많이 보이죠. 그런 거를 이제 연출하려고 그린 그림이고 이제 마원이 그린 상경 춘행도 보시면 남송 때 그린 거고 이 사람은 보면 굉장히 기술이 좋아 보이죠. 궁중 화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잘 그렸고 원체화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화려하게 그림을 이제 색깔도 입히고 장인적인 기교를 추구한 장식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일부러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상과 바위는 도끼로 자른데 거칠게 아주 어떻게 보면 대충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묘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공예품 보시겠습니다. 중국 도자 예술의 황금기다. 고려 청자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청자 봉황 귀화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자처럼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있네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백지 흑화 구름 용분이병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거 이게 타구인데 원래 내용이 안 나왔네요. 이것도 송나라 때 도자기인데 이게 원래 침을 뱉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죠. 요거까지. 자, 이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제국 미술 보시면 이제 조맹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원나라는 이제 몽고족이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제 예술은 사실 다른 형태로 많이 가기 시작해요. 이제 원나라 때 그 한족 문인들이 이제 한족 귀족들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 사람들이 예술로 많이 넘어오게 돼요, 사실은. 네, 나란 일을 하게 되면 바빠서 그림을 그릴 틈이 없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조맹구라는 사람의 복고주의가 여기서는 포인트인데 복고가 뭐냐면 이제 우리 요즘 하고 있는 레트로 열풍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이제 원나라 전에 송나라였고 송나라 전에 당나라였죠.
이 원나라 때만 해도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송나라에 대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 전에 당나라 때 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당의 입법을 숭상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요 전에 이제 송나라가 망하면서 송나라 전문 그림 그리는 그 기관이었던 한림도화원도 폐쇄가 됐겠죠. 그래서 원치와 굉장히 화려하게 그렸던 그 그림 자체도 이제 쇠퇴가 됐어요. 더 이상 그릴 사람이 없는 거죠. 이 한림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건데, 이제 돈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림을 안 그렸겠죠. 사대부 문인들이 더 이상 관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 도피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문인화, 사군자 뭐 이런 게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물화는 쇠퇴하고 산수화와 화조화가 발달했다. 꽃이랑 새를 그리는 그림이죠. 낙관이 유행했다. 낙관이 뭐냐면 그림 보면 왜 누구 도장 찍혀 있죠. 그림 그린 사람. 그걸 낙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찍는 게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원나라는 요 몽고 제국은 뭘 좋아했냐면 종교를 라마교를 믿었어요. 일종의 불교 같은 건데 불교나 도교가 쇠퇴하고 도석 인물화도 쇠퇴했다. 그래서 불교 도교가 도가 도교고 석이 불교니까 불교 도교가 쇠퇴하면 당연히 도석 인물화도 쇠퇴했겠죠. 그래서 인도와 티베트에 그 라마교가 약간 티베트 불교 같은 건데 인도랑 티베트 형식으로 사원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믿는 종교를 발전시키고 자기네가 믿지 않는 불교 도교 같은 거는 원나라에서 약간 제압을 좀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라마교 같은 특이한 이런 종교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원나라의 그림 작품이 굉장히 특이하죠. 안휘가 그린 두 개가 너무 유명해서 둘 다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왼쪽 거는 하마철계도고 두 번째 거는 하마선인도예요. 하마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두꺼비를 얘기하는데 일단 하마철계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휘라는 사람은 인물 화가로서 당시 최고다. 남송에서 이제 원 넘어간 요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최고로 쳤어요. 이 인물화를. 이게 도교 인물화를 그렸다라는 거. 요거 두꺼비죠. 두꺼비를 어깨에 얹은 요 사람 신선이에요, 신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고, 이목구비를 지금 보시면 이제 표정이 막 나올 것 같은, 이목구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려낸 얼굴 표정이 굉장히 특징이다라는 거. 그림 너무 재밌게 생겼죠? 자, 조맹부. 아까 복고주의를 주장했던 조맹부를 보시면, 이 사람은 이양도인데, 왕이지는 동주시대 주나라 때 사람이에요. 이 왕이지의 근본을 둔 송설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했다라는 거. 이 글씨체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런 거 그냥 흘려들으세요. 고려만 조선 쪽 서예가들한테 영향을 줬다. 그 시대에. 감상자, 소상자가 붉은 인조로 인장찍고 품평을 썼다. 지금 그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죠. 우선 이 양그림이 메인인데, 막 도장이 어지럽게 빨갛게 막 있고, 글도 막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 어떻고 저쩌고 내가 썼어 하고 그러니까 감상을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쓰고 도장을 막 찍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기 넣는 요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 되게 독특하죠. 원나라 문인화 보시면 오진이라는 사람이 그린 묵죽도 이렇게 묵으로 그린 죽 대나무죠. 이거는 묵난도 정사초가 그린 묵난도 난초를 그린 그림이야. 묵으로 난초 그린 그림. 그다음에 정사초가 그린 구구이목도 굉장히 현란하게 그렸는데 요런 문인화를 그렸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킨 요런 대나무나 난초도 있지만 요 자연환경을 그린 요런 그림도 있었네요. 네, 다음 명나라 보시겠습니다. 명제국의 미술 복고주의다.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가 몽고족이었고 명나라는 몽고족을 이제 밀어내고 한족이 다시 잡은 나라죠. 그래서 복고주의가 하면서 레트로예요, 레트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복고주의가 나오면서 요 시대 독창성이 결핍했다.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데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독창성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명나라 때 문인들이 이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인화를 엄청 또 많이 그렸다라는. 원나라 때 폐지된 화원을 다시 재건했어요. 송나라 때 그 그림을 그리던 전문 기관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궁중화가를 양성했고 이 화가를 우대하기 시작해서 작품 활동 활기를 불어넣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런 건 마찬가지야. 야, 그림 그린 사람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일로 와라고 이제 궁중 화가도 양성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화가가 되려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도자기 예술이 발전했다. 청화백자, 오체자기가 유행했다. 청화백자를 알죠?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는 그 백자고, 오체자기는 뭐냐면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런 도자기가 유행했다. 색깔을 입힌 도자기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자기를 얘기하는 다체자.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색깔을 가진 도자기가 먼저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화려하고 요염한 장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귀족적인 아주 호화로운 사회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궁궐 건축이 발달했다. 당나라 건축을 모방해서 도성을 쌓고 성을 건립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게 뭐냐면 베이징의 자금성, 베이징의 원명원. 여기 원명원 사진이에요. 지금 약간 뿌개지고 막 이랬는데 그 청일전쟁하던 그 시기 있죠. 20세기에 약간 망가지긴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약간 서양 건축처럼 되게 아름답게 생겼죠. 로마 무슨 그런 문양처럼. 그래서 베이징 지금 자금성도 이때 만들었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만리장성도 명나라 때 다 완성을 지었어요. 오늘날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이 명나라 때 완성시킨 거예요. 명나라 때 작품 보시면 대진이 지은 어락도 그림 이렇게 보시고 문이나 느낌 나죠? 그다음에 심주가 그린 여상고도, 그다음에 장로가 그린 어부도의 모습입니다. 자, 명나라 도자기, 잘렸네요. 오체자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도자기를 얘기하는데, 색깔 정말 현란하죠. 그다음에 명나라 꽃병 도자기, 여기 지금 청화예요, 청화. 청화인데, 이거 지금 그, 신문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요 명나라 때 도자기가 258억 원에 팔렸다는 2011년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명나라 초기에 이제 제작된 600년 전 이제 꽃병 도자기인데 258억에 팔렸다라는 거. 그래서 청화 여의 수견절 지화감의 명이구나라는 거 이름 너무 길죠. 그다음 명나라 때 유리홍환이라고 되어 있죠. 유리홍 그릇이에요. 유리홍 그릇. 이것도 지금 찾아보다 발견한 건데 2014년에 약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 이거 사실 밥그릇 사이즈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죠. 그리고 명나라 때 느낌 이제 딱 보면 나오시죠? 색깔을 다양하게 칠했거나 아니면 청아인데 아주 문양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거나 자 이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제국의 미술이라고 되어 있죠. 특징은 뭐냐면 청나라도 이제 그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이 지은 나라죠.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요 초기에는 사실 옛것을 답습하는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후기로 가면서 이제 서구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서양화 기법을 들어오고 수용을 하게 됐다. 이거. 이때 문이나 오이다. 그러니까 이때 청나라는 원나라랑 조금 다르게 이민족이지만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문이나 우이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제 원나라 말의 그런 화풍을 계승해서 이제 했지만 점점 갈수록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점점 문인들의 그 한족 문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뀐 거예요. 중기가 되면서 산수화보다 화조화, 그러니까 꽃과 그 새를 그린 그런 그림에 더 치중했다. 좀 더 관념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면서 요거에 이제 반발하는 양주 팔계라는 이제 그 일종의 사단이죠. 굉장히 독창적인 화풍을 그려냈고 말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말기 서구 세력들이 잔뜩 들어와 있었죠.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서양 회화가 도입됐다. 도석 인물화, 도교와 불교적인 그런 인물화, 달마도 같은 그림은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녀화라고 하는 그 미인도 같은 그런 귀족 여인들을 그린 그림, 여자들 그린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 이제 성행하게 됐다. 궁정화가 제도로 발달했다. 그래서 청 왕조는 원나라랑 다르게 궁중화가 제도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중화원들의 역할을 강화했고
그래서 보면 어진화가 계속 남아있어요. 황제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때. 공예는 보시면 청왕조 후기에 서양의 사실주의 기법이 중국 회화에 도입돼서 새로운 화풍이 발전했다. 기존의 중국 화풍과 서양의 화풍이 이제 같이 결합이 믹스가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의 그림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 회화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그죠? 저기 사진은 뭐냐면 천당공원에 있는 천당 기념전이에요. 굉장히 좌우 대칭으로 예쁘게 생겼죠. 이 앞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여기는 뭐냐면 천자, 그러니까 황제가 예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 원형 제단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원형이죠. 요 단도 원형으로 쭉 둘러서져 있어요. 올라가 보면. 청나라 회화 작품입니다. 일단 팔대산인이란 요 사람 이름이에요. 요 사람이 일종의 무슨 거사 막 이런 거죠. 그다음에 흑조도 이 새를 그린 그림인데 요 사람 뭐냐면 이 청나라 때인데 이 전에 이제 나라에서 망한 나라의 왕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명나라 왕족 출신인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절로 들어간 거예요. 승려가 돼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승려 화가고.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간결하면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거.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필치로 탈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승려니까 초탈한 그런 작품들을 그렸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제 날카로운 풍자적인 측면도 이제 그림에 담았다라는 거. 네, 운수평이라는 사람의 모란도, 좀 그림이 이렇게 모란 너무 예쁘게 잘 그렸죠. 이게 화해화라고 하는데, 이제 꽃을 그린 그림. 요거 경지를 새로 개척했다라는 사람라는 거고, 글도 이렇게 막 썼어요. 그다음에 석도라는 사람이 그린 여산 관폭도인데, 그다음에 이 사람 역시 명나라 왕족 출신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승려가 됐죠. 승려 화가고 이 사람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이거 보면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자, 청나라 때 도자기. 아까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죠. 지금 딱 보면. 그릇이 얇고 제작 형태가 단정하면서 몸통의 이음 부분을 깔끔하게 깎아내서 이음새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마감을 잘했다. 문양은 신중하고 세밀한 필법으로 단정하고 예리한 느낌이다. 좀 더 정교해졌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향상되어서 유약의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색깔이 더 화려해졌다는 거, 다양한 색을 많이 쓰고, 더욱 정교하고 기교적이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무슨 접시가 이렇게 화려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예술 작품처럼 그려놨죠. 분체, 봉황무늬, 큰 접시. 그다음에 요것도 작년 이거 2011년 기준이에요. 2011년에 런던 경매장에서 946억에 낙찰된 이거 청나라 때 도자기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도. 자, 중국 근현대 미술가, 이제 근현대로 넘어왔어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수묵화의 기법을 서양의 수채화에 넣어서 새로운 화풍으로 그리는 경향을 만들었다. 또 중국 전통적인 수묵화랑 서양의 수채화를 이제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일본풍이랑 또 중국 전통 회화 양식을 합한 것도 이제 시도하고 그랬는데, 이건 그렇게 사람들의 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일 전쟁이 발생하고 막 그랬던 때라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을 싫어하지만 그건 요 옛날에도 옛날 요 과거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그 무렵에 중국도 이제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풍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했죠, 중국 사람들이. 자, 대표적인 화가 4명을 일단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일단 오창석, 우창슈인데 주로 대나무나 이제 꽃, 그다음에 암석 등을 그린 다작 작가다. 서예가이기도 해서 서예를 곁들여서 효과적으로 이제 작품을 구성했던 그 자등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집알실이라고 해서 제백석, 문이나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화조와 꽃이랑 새 그린 그림, 요거는 새우인가요? 꼭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렸죠. 이런 거 감각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대담한 구도와 내재적 생명력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팔대산인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랑 오창석 요 사람의 가마를 받아서 독특한 화풍을 수립했다. 이건 부용화도라는 그림이고요. 이 사람 작품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도 경매로 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용이라는 사람 쉬베홍인데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프랑스 유학에서 배웠던 그런 기법들과 이제 중국 전통 회화를 이제 합하는 걸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중국화를 좀 더 되게 특이하게 많이 이제 개혁을 많이 하게 돼요. 소묘를 통한 합리적 과학적인 중국 그림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중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무래도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말을 그린 요 그 서비용의 그림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다음에 장조와 지앙 짜오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렸죠. 사실적 화풍으로 서민들의 표정을 표현한 인물화로 유명하다. 중국 현대 인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그림은 뭐냐면 아큐 시앙이라고 해서 수묵 담채로 그린 건데 루쉔의 아큐 정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인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중국 당시 이제 그 좀 안 좋은 민족성을 약간 꼬집는 그런 비판적인 책이었죠. 아큐 정전은.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생기부에 남겨놓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백석 치발시의 산수 12조병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1925년에 그렸는데 2017년에 정말 최고가 1530 우리나라 돈으로 1532억에 낙찰이 됐대요. 이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비싼가 싶은데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값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그런 중국 미술품에 대한 그 미술품 경매 시장의 굉장히 호황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고 사실 요즘 중국 경제가 좀 휘청하긴 한데 이게 탈세를 위해서 이제 좋은 수단으로 또 쓰이기도 했었죠. 그림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 완전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미술품 거래 세계 1위. 중국이 현대미술 4대 천왕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그 기자분이 김진방이라는 기자분이 이제 쓰신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고요. 4인방 누리면 짱샤오깡하고 짱판쭈 그다음에 위민준 그다음에 방리준 이런 사람들이 그린 이 사람 빡빡이라서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네 명의 그림이 굉장히 잘 나간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휘리릭 보고 넘어갈게요. 짱샤오강의 그림, 요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구나. 요런 게 비싸게 팔리는구나. 요런 거냐 한번 보고 가자고 했어요. 뭐 사진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제 독특하죠. 그다음에 짱판즈의 그림,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그림이죠. 다빈치의 그림이었나요? 그거를 이렇게 오마주에서 그림. 요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잘 팔리는구나 하는 거. 그다음에 위민주인의 그림, 요런 스타일 그림들, 자기도 빡빡인데, 빡빡이들을 그린 요게 이 사람의 시그니처죠. 황희진의 그림, 요런 스타일.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미술은 여기까지고요. 경극할 건데, 미술에 대한 책 중에서 사실 추천하고 싶은 건 여기다 실지 않았지만, 유홍준의 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유홍준의 중국 문화유산 답사기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둔왕에 대한 글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유홍준의 그런 문화유산 답사기 책 있죠? 중국 편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중국 경극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찡쥐라고 하죠. 이거 유땡땡 발음이니까 찡주가 아니고 찡쥐라고 읽으셔야 돼요. 중국 경극이 굉장히 유명하죠. 경극의 요 배우의 모습. 그래서 경국 특징이 뭐냐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베이징 게 아니었어요. 17세기 중반에 중국 남방에서 성행했던 이제 휘반이라는 극 양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원을 했고
이게 1790년에 청나라 권륜제, 그러니까 굉장히 청나라 가장 잘 살 때, 융성했을 때의 황제죠. 팔순 경축 공연을 통해서 팔순 경축 공연을 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안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베이징에서 상영이 되기 시작해요. 베이징 관중한테 인기가 있었다. 왜 인기가 있었냐면 희곡 곡조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음악이 들어가죠 여기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 노래, 그다음에 그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었고 무대 공연을 되게 참신하게 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징 관중한테 인기가 있었고 베이징에서 계속 요 연극이 이제 상영이 됐었고 그러면서 계속 베이징화가 된 거죠. 베이징 걸로 계속 된 거예요. 상징적인 극이다. 사실적으로 막 오늘날의 연극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상징적인 그런 그 연극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대가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래서 배우가 원을 그리면서 걸으면 아 걷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배우가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면 아 전쟁 나가서 기마군대 이끌고 다니고 있구나. 요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왜냐면 무대에 한정성이 있으니까요. 경극의 4대 요소, 경극 무대예요. 4대 요소가 뭐냐면 창, 노래, 그다음에 염, 대사가 있고 작, 동작이에요. 그다음에 타, 무술로 친다. 이거 저번에 그 우리 독해, 수능 독해, 지문 독해 진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래랑 대사, 그다음에 이제 연기적 동작이 있고, 그다음에 무술을 한다. 막 무슨 공중회전, 공중제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다음에 창이랑 이런 거 들고 막 뭐라 하죠? 창으로 춤추는, 창 들고 춤추는 거, 그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건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막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뮤지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술 영화를 실제로 가서 연극처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들게 합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네, 리엠프가 나오는데 건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배우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요런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딱 가면을 보고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색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 관우같이 충직한 사람이구나. 하얀 걸 쓰고 있다 그럼 아 근데 간사한 이거는 악역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멀리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가면만으로도 캐릭터의 성격을 우리 가늠할 수 있는 요런 거 끼고 나오는 거죠. 경극 배역은 크게 요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샹, 딴, 찡, 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샹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고 일반적으로 젊고 강인한 남성 캐릭터다. 딴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고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 그럼 저우는 뭐냐면 코믹 캐릭터, 그러니까 익살꾼, 광대예요, 광대.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행동으로 관객을 웃게 만드는 익살꾼이다. 뭐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인물들을 하나 넣어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찡은 뭐냐면 악역이에요. 성격이 강렬하거나 거친 남자 배역이다. 또 주인공은 착하고 요 사람한테 이제 반대가 되는 악역들이 적이 한 명 나와야 재미가 있죠. 주동인물, 반동인물 막 이러는데 딱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둘이 약간 러브스토리 만들고 요 샹이랑 찡 사이에 이제 긴장감을 형성하고 너무 긴장되면 관객이 힘드니까 요 광대를 통해서 약간 내용을 재밌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역할들을 이제 골고루 하게 되는 이제 메인 배역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경극 작품들은 사실 유명한 기존의 이야기들을 소설이나 뭐 당전기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지괴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일명 스토리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런 연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폐왕별이죠. 그래서 폐왕은 그 초한지 항우를 얘기하고 희는 우희의 희예요. 별은 이제 이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폐왕 항우와 애첩 우희가 이별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항우랑 우희가 그 최후의 순간, 그러니까 항우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던 그 순간에 이제 우희는 자살을 하고 항우도 결국 자결을 하는 걸로 이제 끝장을 맺게 되는데 끝까지 전쟁터까지 같이 다녔다고 하죠. 그런 이제 러브 스토리들, 요게 주로 많이 나오고,
백사전은 뭐냐면 이게 그 백소정이라는 그뭐 예를 우렁각시처럼 그 사람과 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좀 기묘한 이야기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자 인물하고 선비 허선이라는 선비하고의 이제 러브 스토리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일종의 뭐 귀신과 사람의 사랑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정군산 총나라 황충이라는 사람과 위나라 하우연이라는 사람의 전투 이야기다, 뭐 전쟁 얘기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이제 유명하다 경극으로서. 유명한 경극 배우는 멜라방이 있죠. 요 사람인데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만 해도 여자가 연극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자 역할은 있으니까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무슨 카운터 테너라고 굉장히 여자 목소리를 내는 그런 테너가 있죠. 요즘 현대에도. 그런 것처럼 여자 목소리를 막 내면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오히려 남자 역할을 맡은 배우보다 이 여자 역할을 맡은 이 남자 배우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경극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배우였죠. 그래서 단역, 딴이라고 아까 그랬죠. 여성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배우로 굉장히 이름을 많이 알렸고 1961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 영화 태양별이 속 경극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가 사실 그 경극을 볼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라서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可到没到了？那人戏不分，雌雄同在的境界，您给断的。네, 그림자극 비잉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가끔 수능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 영화 보시면 여기 가끔 나와요. 이 그림자극에 대해서 좀 민간 연극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일명 이제 인형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와 인형을 가지고 하는 이제 연극이죠. 뭐 동물의 가죽이나 판지로 만든 인형으로 하는 연극의 한 형태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옆에 악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주와 노래가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곁들여지면서 하는 거죠. 경극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이건 인형이 하는 거니까 인형극이네요, 일종의. 그래서 요 흰색 천 뒤에서 인형을 조정하고 빛을 막 비추니까 인형 뒤에서 사람들이 막상 관객들이 보는 모습은 이제 천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제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한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 유행을 했고 원나라 때 이제 아예 더 멀리 퍼지게 됐어요. 서아시아랑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 청나라 때 번성을 했고 이게 최근에 2011년에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서 꾸준히 계속 역사를 거듭해 올수록 계속 상영이 됐던 일반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종의 서민들의 연극 그러니까 오락 형태였던 거죠. 자, 요것도 영상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찾은 좀 좋은 영상이, 문제는 영어로 음성이 나오고, 자막은 중국어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니까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안 들려도 그냥 이미지, 그림만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떤 게 피잉씨다, 그림자 극이구나라는 걸 진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그걸 좀 느낌만 보시면 되니까, 언어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한번 볼게요.皮影 A long time ago, a monarch missed his deceased concubine so much, he got sick. His ministers reproduced the image of the concubine with cloth and put it behind a screen. The monarch could see the shadow of his concubine on the screen. This was the origin of the shadow puppet, 皮影. Piying represents interesting stories with lively songs and shadows produced by lights. It is the earliest animated technique in the world. The images are always made of patterned donkey leather sewn with thread. The bodily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of the puppets are created by bamboo sticks.
Piying tells stories with traditional methods and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It features not only interesting stories, but also Chinese folk art. Piying. 皮影